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파트 1에서는 왜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종목 선정의 어려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목을 선정함에서 기업을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 기업을 잘 골라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언어인 재무제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아니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을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읽는 수준에서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는지 그러한 그 기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왜 봐야 되느냐? 다 숫자밖에 없던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곳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집합체이자 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핵심 행동에는 돈과 관련된 행동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업 활동은 다 화폐 기록에 의해서 요약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화폐 기록을 적정하게 잘 하고 그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서 만든 요약 보고서가 바로 재무제표이고, 이러한 재무제표는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한 해 동안에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지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있고, 한 해 동안에 기업에서 번 돈이 영업활동에 들어서 번 돈이 투자 및 재무활동에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현금흐름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재무상태표를 종합해서 본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회계의 순환과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전 재무상태, 이전 재산상태와 오늘의 재산 상태하고를 비교하면 재산이 는 증분이 있겠죠. 그 늘어난 증분은 바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즉 돈 번 만큼 재산이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재산 상태상에 현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 예금. 그러한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하고 나면 기말에 남은 현금이 있겠죠. 그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현금 흐름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건 어렵게 보이지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간의 역학관계에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왜 아귀가 딱딱 맞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 비율을 통해서 이상치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은 금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다른 기업들 간의 비교는 어렵습니다. 규모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바로 재무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산업별로 재무제표 작성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업과 유통업과 아니면 제조업 간의 이런 회계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면 그 재무 비율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 내의 재무 비율만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도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재무 회계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과 디스플레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 부분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를 할 때는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사업 부분만을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전체를 놓고 재무 비율을 보는 것들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무 비율의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정과 한계를 이해하고 재무제표를 질적으로 봐야지, 기계적으로 숫자를 놓고 이 금액이 맞으니까 하고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것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의 가정과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산업 내 유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회계 처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동일한 행동을 놓고 회계 처리에 따른 그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의 차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기업의 언어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음표를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되는, 피해야 되는 기업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업들을 선정하는 나름의 어떤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의 활동은 화폐로 기록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업을 처음 설립을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죠. 대신 상대편에는 현금을 받았다라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자본금이라는 형태로 그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중요 활동이 발생하면 현금으로, 화폐로 기록을 남기게 되고, 그러한 기록들이 모여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설립하고 나면 시설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유형자산이 늘어나고 현금이나 아니면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겠죠. 관련돼서 이 유형자산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부분은 그 원가 계산을 위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고, 유형자산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수선유지비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손익계산서 항목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처분할 때는 반대의 과정을 겪게 되죠. 현금과 미수금이 늘어나고 유형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집행을 해서 제품 개발을 위해서 비용을 투입하게 되면 현금이 나가고 무형자산, 개발비가 늘어날 겁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상에서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걸 통해서 분할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고, 경상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을 통해서 즉시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을 거라서 차입금이 늘고 그 빌린 돈은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자금을 차입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그 비용으로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빌린 돈을 상환했을 때는 차입금이 줄어들고 현금이 나가겠죠. 금융비용과 차입금 상환에 따른 상환 손익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과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일단 원재료나 부재료 이런 것들을 구매를 먼저 해야 되죠. 구매라는 중요 활동을 하게 되면 재고자산이 늘고, 대신 돈이 나가거나 아니면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매입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구매하는 활동에는 비용이 발생을 하죠.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급비용, 미지급비용 등이 발생을 하고, 이게 손익계산서상에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 외에 기타 경비들이 발생을 하는데 선급비용, 미지급금 내지는 현금 지급한 내용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주로 매출 원가의 기타 경비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을 하게 되면 제품을 재고인 원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재료는 줄고 제품 재고가, 완성품인 제품 재고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고, 이러한 부분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원가의 재료비 부분으로 반영됩니다. 인력 들어간 부분은 생산 원가인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마찬가지로 반영됩니다. 경비도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것들은 매출 원가의 기타 경비 부분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생산된 제품을 판매를 할 때도 회계 처리가 발생을 하고 화폐 기록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품에서 재고자산에서 제품 재고자산이 줄어들게 되고, 대신 현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외상으로 판매를 했으면 매출 채권이 잡히게 됩니다. 또한 이게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액으로 잡히게 되죠. 관련 인건비, 그다음에 경비 지급도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산에 관련된 거는 주로 공장에서 발생된 모든 경비가 매출 원가로 기록되는 과정이고, 공장 이외에 본사나 판매 지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발생한 비용들은 바로 판매 관리비, 손익계산상의 판매 관리비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금 매출 채권으로 잡혀 있던 거 판매하고 난 돈을 나중에 받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고 매출 채권이라는 받을 권리가 없어지게 되고요. 현금을 못 받았을 때는 그거를 관련 비용으로 해서 대손상각을 처리를 하게 되면 대손상각비가 손익계산상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매된 돈을 받았으면 우리 원재료 구입금 아직 안 준 걸 줘야겠죠. 그래서 매입 채무가 줄어들면서 현금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자산 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이 나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나가겠죠. 발생을 하겠죠. 그런 부분이 되는 반면 투자자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투자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금융수익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산 평가 손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손익계산서의 그 이익 항목으로 들어간다, 수익 항목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투자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에 따른 현금이나 아니면 받을 돈이 발생을 하고 투자자산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그 처분 전까지 발생한 금융수익과 투자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현금이 나가서 배당금을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미지급 배당금으로 잡혀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의 주요 활동에 따라서 모든 금전적인 기록을 체계적으로 한 것이 바로 이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은 여기 유형자산이 증가했다. 그러면 시설 투자를 집행을 했구나. 유형자산이 감소를 했다. 그러면 설비나 시설을 처분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역으로 유추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급여가 급증을 했다 그러면 구매 관련된 급여가 급증을 했는지, 생산에 관련된 급여가 급증을 했는지, 판매에 관련된 급여가 급증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모든 금전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현재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것이 재무상태표이고, 한 해 동안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손익계산서이다라는 사실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전에 사실 확인을 통해서 연결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 있는 항목들을 보신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강좌를 통해서 이런 재무상태표를 손쉽게 해독하는 방법, 손익계산서를 손쉽게 해독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계획입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